나라의 등장과 발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왠지 낯이 익은데? 자,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백제가 4세기 때 운 좋게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전성기를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 전성기를 고구려가 5세기 때 뺏어옵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움츠려 있던 신라도 역시나 발흥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바로 끝내는 6세기 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종 승자가 되죠. 과연 고구려와 신라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저 똥망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네, 첫 번째 정리할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건국되었을까? 그 성립, 그 등장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이 장막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요. 그 시기는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됐어. 기원전이야, 기원전. 서기전. 서기전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기원전 언제냐? 37년에. 기원전 37년에. 연이에요. 년.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세워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요. 원래 이 땅이 이 고구려가 생겨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저기 만주 쪽에 있었던 여러 국가 중에 부여 배웠었죠. 그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부여의 왕자였는데 왕자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계승받지 못하고 다른 형제한테 쫓겨난 도망 나온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일까? 부여에서 내려온 조금 어려운 말로 유이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몽이에요. 활을 굉장히 잘 쏜다라는 의미의 주몽인데, 이 주몽은 일단 그 태어난 것도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죠? 어디에서 태어났죠?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났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뉴스 어디 본 것 같은데 그 양수 주머니 째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 아무튼 이 주몽은요 보통 사람과 다르게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이라면 보통 조류, 어류, 파충류 이렇게 들 수 있겠는데 사람이 아닌데요.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알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그 동그란 형태 때문에 태양을 상징하죠. 태양 속에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라는 양반입니다. 어머니는요 바다 용왕의 따님인 유화 부인이라고 해요. 즉 주몽은 하늘의 신과 바다의 신이 만나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활은 굉장히 잘 쏩니다. 바로 이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어디에다 세웠을까? 우리나라 한반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만주와 그 한반도 경계에 있는 압록강에 보면요 졸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졸본 따라해보세요. 졸본 따라해보세요. 졸본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 한 번쯤 따라할 수는 있잖아. 졸본 바로 졸본 땅에서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고구려였다. 세력을 모아가지고 주변 부족들 공격해가지고 땅을 넓혀가고 인구수를 늘려가면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죠. 졸본이었어. 근데 이 졸본이 계속 고구려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의 수도가 바뀌게 되는데 졸본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주몽의 아들인 이대 유리왕 때에 바로 이 고구려의 수도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바뀝니다. 국내성. 그러다가 이 국내성에서 이제 고구려가 굉장히 크게 발전합니다. 이때부터 막 고구려가 막 전국 전쟁을 해가지고 막 아래 위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땅을 넓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 국내성에서 나중에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수왕이라는 분이 수도를 또 어디로 옮겨요? 지금의 북한의 수도인 바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거기가 바로 평양성입니다. 자, 고구려의 수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졸본, 두 번째는 국내성, 세 번째는 평양성이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고구려 서기전 37년, 기원전 37년, BC 37년에 부여에서 내려온 부여 동그라미 누가? 주몽 동그라미 어디에서? 졸본에서 세웠다. 주몽 터져드립니다.
짠짠짠짠 짝대기 몇 개? 하나당 20%, 60% 비중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에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건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워진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전성기를 누려야겠죠. 백제가 먼저 선수친 전성기를 빼앗아 와야겠죠. 그때가 바로 몇 세기였느냐? 5세기 때 드디어 고구려도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몇 세기라고요? 5세기. 5세기 노란색이다. 자, 물론 그 이전의 왕들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이 5세기 때 고구려가 드디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 전성기를 누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바로 누구냐? 광개토 대왕입니다. 아, 이름 멋있어요. 광개토 무슨 뜻입니까? 땅을 넓게 열었다. 땅을 넓게 열었다.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양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왕이야, 대왕. 그냥 왕이 아니야. 대왕이야. 뭐 더 크게 태왕이라고 해도 돼. 광개토 대왕, 광개토 태왕, 영락 대왕, 뭐 부르는 이름 여러 가지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이 되겠는데 이 광개토 대왕 때 드디어 이제 이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리는 그 시작점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이 광개토 대왕이 무슨 일을 했길래 고구려가 잘 나갔지? 전성기를 누렸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광개토 이름에서 알려주잖아. 일단 땅을 넓힙니다. 부동산을 확 넓혀. 부동산을 확 넓혀. 아래 위로 상관없어. 동서남북 상관없어. 확 말을 타고 달리면서 군사를 몰아치면서 주변 부족들을 점령해 가면서 땅을 넓힙니다. 박수, 박수, 박수. 그렇지. 그래서 어디를 첫 번째 넓히느냐? 바로 요동입니다. 요동. 요동으로 진출한다. 요동 진출. 백제는 근초광이 요소에 진출했는데 그럼 요소, 요동 가까운 곳 아닌가? 예, 구분 한번 해볼까요?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 때 요동으로 진출했다. 요동이 어디일까? 아유, 옹졸하게 그렸다. 다 그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여기 제주도고요. 울릉도, 독도 꼭 표시하시고요. 자, 여기가 바로 압록강. 졸본과 국내성이 있어요. 광개토 대왕 때는 아직까지 국내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요동이 어디냐면요. 중국 요쪽에, 지금은 중국 땅이 됐지만 옛날에 우리 땅이었죠. 요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있어. 한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꺾어진 부분. 바로 요쪽에 강이 하나 이렇게 흐르는데 요 강 이름이 바로 뭐냐면 요하강입니다. 요하. 멀 요자. 멀리 있는 강이다.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멀리 있는 강이다. 근데 이 요하강의 위치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안쪽으로 더 갈 수 있어. 공간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다른 요하가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요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요하에서 요하의 서쪽을 뭐라고 하느냐? 요하의 서쪽이 바로 요서가 되는 거지. 요서 서쪽이니까. 그럼 요하의 동쪽 여기가 바로 요동이 되는 겁니다. 요동. 바로 이 요동 땅에 고구려가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지. 나중 되면은 아래쪽까지 확 넓어오지. 예, 그 아들 장수왕 때. 요동 지역을 한번 알아본 거예요. 짜잔! 멋진 지도가 나왔으면 좋겠어. 짜잔! 네. 자, 요동으로 진출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광개토 대왕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적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업적. 백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거 뺏어야겠지.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한강을 장악합니다. 한강을 장악하면 전성기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강 전체가 아니라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강의 북쪽, 즉 강북 지역이 되겠지.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전성기는 아니고 반쯤 다리를 놓은 거죠.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게 한강이에요. 원래는 이 지역 전체를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이북 지역, 한강의 북쪽 지역, 강북 지역을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이 장악하게 된 거지. 그럼 한강 이남, 강남 지방은 아직까지도 백제가 장악하고 있는 거지. 즉 한강을 경계로 백제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에요. 아, 멜로님, 네, 반가워요. 네, 오랜만이에요.
한강 이북 차지, 요동 진출, 한강 이북 차지.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신라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지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 신라 왜구를 광개토 대왕이 대신 군사를 몰고 가서 토벌합니다. 이것은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릇에 바로 뭡니까? 광개토 대왕 최고예요 라는 그런 의미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역사적 사실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고구려가 토벌해 줌으로써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광개토 대왕은 무시 못할 왕입니다. 신라까지도 벌벌 떨었어. 이 당시에는 대단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권이 강하려면 부동산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인구 숫자도 많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그래야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패인 거지. 전쟁은 만만한 게 아니지.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다음 고전 읽기가 손자병법이라서 그래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의 업적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기억을 해 두시면, 지도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광개토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이름도 멋있잖아. 또 아버지 이름은 광개토, 아들 이름은 장수. 근데 이게 그런 장수가 아니고 오래 사셔서 장수예요.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지. 아버지가 워낙 오래 살고. 그래서 결국 손자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오래 사신 왕, 장수왕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대단한 인내력과 대단한 상황 판단력으로 이끌어간, 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아버지만큼 위대한 왕이에요. 자,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만큼 이 장수왕은 어떤 업적이 있을까? 첫 번째, 아버지의 찬란한 유업을 기리는 비석을 저기 만주, 지린성, 찌안현에다가 쿵 하고 세워 놓습니다. 장수왕이 세운 아버지의 비석.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딴 비석이네. 무슨 비석이겠어요? 장수왕의 첫 번째 업적, 아버지의 업적을 기록한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웁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세운 게 아니고 그 아들 장수왕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자,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어. 그럼 광개토에 접어들어서 이것은 광개토 대왕이 세웠다.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홀령이 나타나서 그 큰 아파트 3층짜리에 그 비석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아들이 세웠어요. 우리 아버지 이만큼 잘났다. 그 아들인 내가 이 정도다. 아니지. 아버지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그 아들이다. 그럼 아버지의 그 권위를 딱 땡겨 받는 거야. 자, 장수왕의 첫 번째 업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업적은 바로 뭐냐?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 그늘에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장수왕은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납니다. 어디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다. 이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평양성 천도. 왜?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 물론 우리 아버지 아주 대단해. 땅을 요동으로도 넓히고 위쪽 만주로도 넓히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한강 이북까지 장악했어.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못한 거 하나 남았네. 바로 뭡니까? 이남까지 장악해야지. 한강 전체를 장악해야지. 그래야지만 뭐가 온다? 전성기가 오잖아. 그죠? 땅덩어리 많이 넓히고 한강 유역 차지해야지. 한강의 인구와 그 물산을 차지해야지만 전성기잖아. 그죠? 그래서 평양성으로 촌도한다. 즉 수도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남쪽에 뭡니까?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것을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을 남진정책이라고 합니다. 남진정책. 저는 어떤 원로 가수가 생각이 나요. 어쨌든 남진정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디? 한강 이남에서, 한강 강남에서 저 푸른 강남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500년 살고 싶어. 남진정책.
평양성 전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 내려왔으면 바로 뭡니까? 공격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백제를 한강 쪽에서 완전히 쫓아버리고 백제의 왕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죽은 백제의 왕이 바로 누구냐면 계로왕이에요. 장수왕은 백제의 한강 이남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로왕한테 자신의 첩자를 보냅니다. 바로 승려 하나를 보내는데 그 당시에 계로왕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서 승려를 보내서 바둑에 미치게 만드는 거야. 잡기에 빠져버리는 거지. 나라의 정치는 물리치고 바둑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첩자 승려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가지고 백제의 힘을 야금야금 고갈시킨 다음에 장수왕은 군대를 몰고 진격하여 이 계로왕을 죽이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작전이었죠. 그래서 결국 장수왕은요, 남진 정책 끝에 한강 유역을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시작하고 장수왕이 마무리한 바로 이 5세기에 벌어졌던 이 일들이 고구려의 전성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 장수왕의 업적, 그와 관련된 이 지도가 나왔을 때 한강을 잘 봐야 돼. 지금의 서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을 잘 봐야 돼. 이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고 밑에 한강에서 벌어진 밑으로 떨어진 곳에 백제와 신라가 찌그러져 있으면 이것은 바로 몇 세기? 5세기 어느 왕 때? 광개토 대왕 걸쳐서 장수왕 때 벌어진 일이다. 한강 전체를 장악한 건 장수왕이니까 5세기 장수왕의 업적,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짝대기 몇 개? 터져 짝대기 5개, 하나당 20%, 100%가 되겠습니다. 신라입니다. 신라. 자, 이 신라는 어떻게 건국이 되었을까요?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자, 신라는요, 언제 건국이 됐냐면 기원전, 앞에서 서기전이라고 적고 기원전이라고 적었으니까 기원전 계속 갑니다. 기원전, 서기전 57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워졌을 때는 신라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사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설화벌이라고 하고. 자, 그럼 누가 세웠느냐? 누가 세웠냐? 기원전 57년에 경주, 옛 진안 땅이죠. 거기에 있었던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로국. 사로국. 경주 사로국에서 누가 세웠느냐? 박혁거세. 저와 함께 역사 공부하는 우리 모용님이 이분의 후손인데 오늘은 안 오셨죠? 네. 박혁거세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나 고구려의 그 시조였던 주몽과 마찬가지로 질 수 없어. 주몽 아래서 태어났어? 하늘의 자손이야? 우리도 알이야. 우리도 알이야. 근데 이분도 알에서 태어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건장하시고 또한 인품이 그렇게 너그러우셨다고. 자, 경주 사로국에서 박혁거세라는 분이 바로 이 신라, 그 당시에는 이제 사로국, 설화벌이라고 했죠. 바로 이 신라를 건국한 시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고요. 박혁거세가 세웠다. 역시 아래서 태어났다. 특별하다. 하늘의 자손이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원전 57년이면은 삼국 중에서 가장 그 나라가 만들어진 지 건국된 지 오래됐다. 그죠? 그죠? 국가의 기틀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바로 고구려였고, 그리고 전성기를 가장 먼저 누렸던 건 백제인데 후발 주자인 신라가 건국된 게 가장 오래됐어. 이건 뭔가 냄새가 좀 나는데. 왜냐면 신라가 최종 승자니까 다른 어떤 경쟁자들보다 더 늦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엔 좀 자존심 상하죠. 어쨌든 냄새는 나지만 기록상 그러니까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세웠다. 어디에서? 경주 사로국에서. 그렇게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제 발전해야지. 그러면 신라의 어떤 왕들이
이 신라를 전성기를 누리게 후발주자 가장 늦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 신라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고구려처럼 중국과 인접하지도 않고 백제처럼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만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뭡니까? 백제와 고구려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소백산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어디 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지. 그 길을 뚫어야 돼. 그 길이 바로 뭐야? 한강이야. 한강을 장악하면 어떻습니까? 경제력, 인적, 물자 자원과 함께 바다를 통해 가지고 해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게 시급한 거지. 그걸 위해서 어떤 왕들이 노력했을까? 첫 번째로 소개할 왕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물왕입니다. 내물왕. 어딘가 슬쩍 적어두세요. 내물왕. 이 내물왕 때는요,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면요, 이제부터 왕은 박씨가 아니라 김씨만 한다. 석씨도 아니고 김씨만 한다. 이 박혁거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신라가 원래는요, 박씨, 석씨, 김씨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그런데 이 왕권이 이어지지를 않는 거야. 박씨가 하다가 석씨가 하다가 김씨가 하다 이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의 구심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중심이 움직이면 어떻게? 흔들리고 끝내는 기우뚱거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물왕 때부터 이제부터 김씨만 왕. 김씨만 왕위를 독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자리를 확실하게 뿌리박게 되는 거죠. 내물왕 때부터 그 시작입니다. 왕권을 강화했다. 그냥 슬쩍 적어두시면 돼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내물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굴까? 내물왕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지증왕이 생각나네요. 지증왕. 이 신라의 왕인데 이 지증왕 때 비로소 바로 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내물왕은 뭐였냐? 원래는 왕이라고 안 불렀고 내물 마립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혁거세는요, 거서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그 이후에는 뭐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썼는데 지증왕 때 비로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노력을 했고 지증왕의 노력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국호를 신라로 바꿉니다. 지증왕 때 이제 비로소 신라가 신라라는 이름을 얻었구나. 그 이전에는 바로 뭡니까? 사로궁, 설아벌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이때부터 신라예요. 신라. 그 다음에 지증왕의 업적 중에 유명한 거 바로 뭡니까?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예요. 울릉도. 울릉도를 점령해가지고 신라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도 신라 땅이 되게 되면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가 되는 거죠. 신라 지증왕의 이사부라는 장군을 보내서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를 신라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 주인공이 바로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약간 노란색인데 앞에만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보자. 바로 법흥왕입니다. 자, 법흥왕이에요. 법흥왕. 이 법흥왕은 어떤 업적이 있느냐? 말 그대로 앞에 법이라는 것이 있죠. 신라라는 나라를 국가 조직을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가게, 불퉁거림 없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법을 만듭니다. 율령이라고 하죠. 율령. 좀 어려운 말로. 율령을 반포하고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의 권위에 절대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뭐냐?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이 불교가 들어오면 왕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즉 왕은 살아있는 부처처럼 돼가지고 살아있는 부처가 말을 하는데 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으랴? 왕은 곧 부처다. 인도로부터 시작된 바로 이 석가모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신라의 법흥왕 때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난 내 종교 믿을래! 기존에 있었던 나의 종교를 얻을래! 그래가지고 바로 뭡니까? 법흥왕이 신뢰했던 이차둔이라는 신하가 순교, 자신의 목을 내놓게 되면서 귀족들이 진짜 불교가 있구나, 부처님이 있구나, 불교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되죠. 국민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법흥왕의 업적이고요. 법흥왕의 또 다른 업적, 마지막 업적, 세 번째 업적은 바로 뭐냐면 영토를 넓혀요. 금관가야 연맹 중에서
금관가야를 정복해가지고 신라의 땅을 넓힙니다. 대단한 업적이네요. 한 나라를 정복해버렸네. 이것이 바로 법풍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터져드리기만 할게요. 짝대기는 없어요. 왜냐?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거든. 자, 오늘의 주인공 이제 소환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 있었던 신라의 시기는 바로 몇 세기? 6세기예요. 6세기. 6세기 진흥왕 때 드디어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과연 진흥왕 어떤 업적이 있길래? 첫 번째 업적은요. 신라의 청소년 단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들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이런 겁니다. 바로 화랑도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었어. 이 화랑도라는 청소년 단체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요거 군대로 활용합니다. 국가 조직으로 활용해가지고 전쟁에 나서면 후퇴함이 없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신라가 백제와 전쟁 치르면서 황산벌 전투에서 바로 뭡니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관창 얘기 아시죠? 대표적인 화랑도 관창. 그뿐이겠습니까? 김유신 장군도 화랑 출신이죠. 바로 청소년 조직인 화랑도를 군대로 활용해가지고 바로 이 나라의 국력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진흥왕의 업적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는데 백제와의 동맹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백제와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드디어 한강을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복잡한데 약간 진흥왕의 뭐라 그래야 될까? 무슨 시절이라고 합니까?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흑역사, 진흥왕의 흑역사. 바로 뭐냐면 배신의 역사입니다. 자,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5세기 때 이제 바로 뭡니까? 아래쪽에 찌그러져 있던 백제와 신라는 이 고구려 세력의 더 이상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나자와 두음법칙이야 리을이 아니고 니은으로 바뀌어서 신라의 나자와 백제의 제자가 합쳐져서 나제 동맹이 결성이 돼요. 누구를 막기 위해서? 공공의 적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제 동맹을 꾸준히 이어가게 되면서 특히나 백제는 백제만의 노력이 있었죠. 무령왕이라는 왕과 백제 성왕의 어떤 노력이 있었고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지면서 내무랑 지중왕 법풍왕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흥왕 때 이제 이 나제 동맹을 가지고 함께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한강을 서로 나누자 약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드디어 이 신라하고 백제가 나눌 수가 있게 됐는데 여기에서 진흥왕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한강 전체를 신라가 장악해버리고 열받은 백제가 백제의 성왕이 성이 나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 전투에서 관산성에서 벌어진 그 전투에 백제의 왕이었던 성왕이 참전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 참전하러 가던 성왕이 신라의 자객에게 죽게 됩니다. 백제의 성왕이 죽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공격했던 백제와 신라가 함께 공격했던 고구려가 갖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신라가 넙죽 장악하게 되는 진흥왕의 흑역사. 그래서 결국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강에 있는 인적 물자 그리고 중국과의 선진 문물 교류에도 유리한 그 거점을 6세기 때 신라가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적어도 너무 이르지 않아요. 드디어 6세기 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터드리고 짝대기는 이따가 아직 해야 될 게 좀 있으니까. 너무 급했어. 급한 마음에. 자, 그럼 진흥왕 한강 유역 차지와 함께 또 뭐가 있을까? 진흥왕이 그 다음 업적은요. 대가야. 가야 연맹 중에서 그 가야, 금관가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가야 연맹을 이끌던 대가야까지 정복해버립니다. 자, 금관가야는 법풍왕이 했고요. 금관가야 정복은 법풍왕이 했고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해 두시고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이 대가야를 신라 땅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이제 가야 연맹이라는 것은 해체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삼국시대입니다. 가야가 버티고 있었을 때는
숫자상으로는 사국시대지. 하지만 가야 연맹이 해체됨으로써 이제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뭐 이렇게 숫자상으로 놀 수 있는 거지. 뭐 놀아볼 수 있는 거지. 자, 대가야를 정복했다. 땅덩어리 굉장히 넓혔어요. 위쪽으로도 넓히고 아래쪽으로도 넓히고. 그래가지고 이 6세기 진흥왕 때의 그 영토 크기가 얼마만에 졌냐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중요하다. 독도 지증왕 때 우상국.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뭡니까? 한강입니다. 지금의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잘 봐야 되고, 이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 위에 있는 고구려냐? 아닙니다. 밑에 있는 백제냐? 아닙니다.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신라의 땅덩어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해가지고 한강 유역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으로도 땅덩어리가 넓어진, 여기가 다 신라 땅이야. 바로 이 지도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거죠. 한강을 기준으로 보고 한강을 차지한 게 어떤 나라냐? 신라다. 그럼 이건 몇 세기? 6세기.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그 업적을 연결해 볼까요? 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어지니까 진흥왕 어떻습니까? 소문에 듣기로 저 위에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땅을 넓힌 다음에 거기다가 부동산을 넓힌 다음에 거기다가 비석을 세웠더라.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진흥왕도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진흥왕은요, 영토, 특히 북쪽에 고구려 땅을 정복한 다음에 신라 진흥왕 황초령 순수비라고 하지. 여기서 순수라는 말은 맑고 깨끗한 뭐 그런 소리가 아니고, 왕이 자기의 영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폈다. 그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바로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4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한강 유역을 장악한 바로 이러한 지도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신라 진흥왕 황초령 순수비, 그리고 신라 진흥왕 마운령 순수비, 그리고 신라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 진흥왕 창녕 척경비라는 것이 있어. 총 4개의 비석을 아래 위로 세우게 됩니다. 그 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 잘났군 잘났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진흥왕은요, 무려 4개의 순수비를 기념해서 세웠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짝대기를 그어야겠죠? 지도가 나왔습니다.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지? 신라가 차지했네. 그럼 이것은 몇 세기? 6세기. 전성기를 누렸네. 진흥왕 때의 업적.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짝대기 몇 개? 5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와 바로 이 신라의 전성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고구려는 어떻게 건국되었고 어떻게 전성기를 누렸으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은 어떻게 됐는지 지도와 함께 연결하시고요. 신라 역시 마찬가지로 6세기 때 진흥왕의 업적을 지도와 함께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의삼국시대는요, 바로 이 한강유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한강유역을 차지해야만 전성기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 한강이 중요한가? 사람이 많이 삽니다. 땅덩어리가 넓고 농사질 수 있는 땅이 넓어서 사람이 많이 살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게다가 한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중국과의 교류에서 바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유리했기 때문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국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공통점. 땅을 넓혔다. 그리고 한강을 차지했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